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레전드 경선이 진행하는 불편한 세계 속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단체 여행은 안 가기로 하신 거 아닌지. 맞아요. 예, 단체 여행을 안 가기로 했는데 혼자서는 갈 수가 없고, 내가 말이 안 통하니까 혼자서 갈 수는 없고, 내가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일정으로 가고 싶었는데, 사실 이제 그 전문 해설사를 또 이제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또 인터넷으로 다 신청을 해야 되는 거야. 제가 그런 걸 잘 못해가지고, 예, 그래서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찾아보고 있었는데 마침, 예, 이 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가는 일정이 있어서, 예, 제가 그 단체는 믿을만하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거기는 이제 같이 가기로, 예, 단체 여행을 안 갈 생각인데, 이거는 아무래도 단체로 가야 될 것 같아서, 예, 왜냐하면 혼자 가면 그렇게 이제 해설사를 뭐라 그러나, 인터넷으로 일일이 다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다 유료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예, 참가비가 225만원. 예, 225만 원이고요. 좀 비싸죠? 예, 근데 호텔비, 그다음에 식비, 그리고 이제 비행기 값, 그리고 이제 입장료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금액이니까, 예,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 전문 해설사에 그 해설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 그 도시간에 이동하나 봐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아마 버스로 이동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이 정도 일정이면 버스로 이동할 가능성이 좀 크다. 7박이 아니고 6박 7일. 예, 6박 7일이에요. 예, 7박이 아니라 6박 7일. 네. 네. 같은 기간에 가시나요? 충칭에서 상하이까지 가시는 분, 충칭 갔다가 상하이로 가시는 그런 일정인가 봐요. 우리랑 반대로 가네. 우리는 상하이에서 충칭으로 가요. 예. 하여튼, 그래서 6박, 예, 6박 7일로 가고, 네. 버스로, 너무 멀어서, 그러면 무슨, 저기를 탈 수 있겠다. 그거 뭐지? 고속열차. 고속열차를 타고 갈 수도 있겠네. 예, 그럼, 상하이, 자싱, 항저우, 전쟁, 난징까지는 버스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버스로 갈 수 있는 데는 가고, 창사, 충칭은 고속철을 타. 고속철. 예. 하여튼 뭐, 그럴 것 같아요. 뭐, 알아서 하겠죠. 중국은 고속철도가 우리나라 고속철도보다 훨씬 좋아요. 승차감도 좋고, 넓어. 앞뒤가 넓어가지고, 뒤로 이렇게 딱 제끼는 것도 편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물건 팔면서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음식 팔면서 돌아다니는 분들도 계시고, 식당 차도 좋고, 그래서, 하여튼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중국 고속철은 CRH로 불린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KTX가 아니라 CRH. 네, 4일차, 5일차는 고속열차를 타고 이동하나요? 그렇군요. 그 고속열차 2번 타는 거예요? 4일 난징에서 창사, 그 다음에 5일 창사에서 충칭. 고속열차를 2번 타는구나. 나머지는 버스. 1, 2, 3일은 버스. 오케이. 임산부는 못 가요? 왜요? 임산부는 왜 못 가는 거예요? 임산부는 오지 말라고 되어 있나요? 잠깐만. 누가 임산부 얘기를 했어? 예. 지금 이제 어떤 분이 임신하셔갖고 가고 싶으신 거예요? 그 임산부 얘기는 왜 나왔을까? 일단 현장에서 생중계는 합니다. 예, 현장 생중계는 할 거고요. 네, 네, 맞아요. 좌우에 3명씩 앉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넓죠. 만삭이시면 안 돼요. 만삭에는 여행하시면 안 됩니다. 네, 만삭이신 분은 여행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여행이 가능한 시기는 한 22주에서 30주 사이, 그때만 되고요. 만삭이면 안 돼요. 예. 만삭이신 분들은, 만삭이신 분들은, 위험해요. 그래서 이제 아기한테 안 좋을 수 있어서, 임신 초기 11주하고, 그 다음에, 말기에 한 6주 정도는
먼 거리 여행이나 비행기 타는 여행은 안 하셔야 된다. 예, 예,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임산부는 안 돼요. 예, 임신 중기도 힘들어요. 예, 이게 왜냐하면 이게 많이 걷기 때문에 임신 중기도 힘들어. 그래서 미안해요. 예, 나중에 이제 아기 낳으면, 아기랑 같이, 가족끼리 같이 가시고, 아마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이런 일정을 여러 번 진행할 것 같아요. 항상 해마다 이런 행사는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진행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80주년 기념 답사 안내까지 다시 해드렸고요. 예. 그럼 이제 오늘의 국제뉴스, 예, 오늘의 국제뉴스 들어갑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오늘이 무슨 요일이야? 금요일이죠? 예, 목요일 하루 쉰 거잖아요. 그죠? 제가 수요일 날 방송했죠. 예, 제가 수요일 날 방송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제 하루 지난 거잖아요. 근데 뉴스가, 500개 가까이 올라왔더라고. 나한테 왜 그래? 진짜 나한테 왜 그러세요? 예, 아니, 하루 쉬었는데, 진짜.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이 뉴스가 터지는 시간이야. 예, 이게 목요일, 금요일이 뉴스가 터지는데, 거기다 에이펙까지 했잖아. 거기다 한미 정상회담에, 미중 정상회담에 아세안 모임까지 했더라? 아세안 회의도 했어. 그래서 아세안 회의도 하고, 그 다음에 에이펙 회의도 하고, 그 다음에 한미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 나 진짜 나한테 왜 이럴까 싶은? 예, 예, 회의를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눈이 좀 이렇게 뭐예요? 눈이 또 물속에서, 수영장에서 지금 보는 분위기야. 그래서 이 채팅창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채팅창 반응을 못 한다고 그래서 서운해하지 마. 내가 지금 채팅창을 잘 읽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내일은 또 한중 정상회담 있죠? 그래요. 그래. 내가 국제뉴스를 해서 설마 에이펙을 우리나라에서 하는 건 아니겠지. 내가 국제뉴스를 했기 때문에 미중 정상회담이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건 아닐 거야. 언제나 저 에이펙 회의를 하면 미중 정상회담은 하게 돼 있지. 한중 한미 정상회담도 하게 돼 있고. 그래, 내가 국제뉴스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거기다가 지금 이스라엘을 계속 사고치고 있지. 거기다가 트럼프가 뭔가 삐졌는지 가가지고 핵실험하라고 또 그래가지고 또 난리가 났더라고요. 예, 트럼프가 미중 정상회담하고 뭐가 또 섭섭했나봐. 그래가지고 이제 미군에다가 미군 전략 본부에다가 핵실험을 하라고 그래갖고 또 온 세계가 또 개난리가 났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네, 1년간 임시휴전일 뿐이고, 여전히 칼자루는 중국이 쥐고 있어서, 그니까, 어떻게 보면, 그쵸. 그니까 이제 미중 정상회담하고 이제 한중 정상회담이 이제 있었는데, 한미 정상회담, 한중은 아직 안 했고, 근데 이제 굉장히 진짜, 목요일이 무서워. 희망신님한테 기도를 부탁할까? 세계 모든 지도자들이 목요일 날은 휴무를 가지라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게 진짜 이 목요일이 너무 왜 이렇게 와 진짜 뉴스가 500개예요. 보통 한 500개 뉴스 올라오려면 3일은 쉬어야 돼. 3일 정도 쉬고 나서 500개라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내가 목요일 어저께 하루 쉬었는데 뉴스가 500개가 넘더라고. 500개 넘었어. 600개 가까이 돼. 나 그래서 진짜 멘붕이 오더라고. 오늘 멘붕이 왔어. 그래요.
자, 하여튼 뭐 그 슈퍼 위크였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내일이 메인 이벤트.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국제뉴스에 관심 갖게 우리 많은 국민들을 국제뉴스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러니까 제주도 일정이 어떻게 보면 내일까지 빡세게 구르고 그 다음에 제주도 가서 쉬었다 와라 뭐 이런 뜻이었구나. 그래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 방송당 100개씩만 읽으세요. 그래요. 100개만 읽으면 정말 좋겠죠. 예, 근데 요즘에 기자들 말이야. 제목을 왜 그따위로 해? 저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드시 그 내용을 읽게 만들어. 제목에서, 뭐, 트럼프를 빡치게 한, 숨겨진 이것은? 뭐 이런 식으로, 본문에 안 들어가면 안 되게끔 제목을 써. 왜 그래? 그 낚시성 제목. 그 기자들 그러면 안 돼. 바쁜 현대인한테 뉴스가 500개씩 터지는데. 제목에 본문 내용을 압축해서 넣어줘야 될 거 아니야. 나봐. 얼마나 시청자 눈높이에서 핵 추진 잠수함 허가, 러시아의 언론 전략, 트럼프 핵실험, 뭔 얘기하는지 딱 넣어주잖아. 기자 양반들, 우리 목요일, 금요일 뉴스는 꼭 제목에다 핵심 내용 요점 정리합시다. 네? 안 그러면 나 진짜, 정말, 나 국제뉴스 접는 수가 있어. 국제뉴스 접고 나 진짜 육아방송만, 내년에 우리 윤슬 동생 나오는데, 나 진짜 이 육아방송으로만 집중하는 수가 있으니까. 그랬다가 또 막 무슨 아이들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국제뉴스 21년부터 하고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 전쟁 일어나고 지금 전 세계 국경선에서 난리가 나고, 모두 아프리카엔 쿠데타가 일어나고, 온 세계 청년들이 젠지 혁명을 일으키고, 트럼프는 핵실험 하겠다고 하고, 일본에서는 여자 아베가 당선되고, 그래. 설마 그게 내가 21년부터 국제뉴스를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은 아니겠지.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여기 원조잖아요. G컵? 챗GPT한테, G컵 소유자의 생방송? 그때 D컵이 대세로 한번 했다가 G컵 소유자의 생방송? 그래서 그때부터 기자들이 그런 내 방송 제목을 보고 그랬다. 야! 나는 개인 방송이고 너는 기자잖아. 너는 기자증이 있고 나는 없어. 그리고 난 소설가고 넌 기자잖아. 직업 군이 달라. 제목을 그렇게 쓰면 되겠니? 하여튼 그럼 좋아. 서비스라도. 나는 이제 우리 RT 기자님들께 좀 부탁이 있어요. 예. 러시아 기자님들은 러시아 문학에 너무 심취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신문 기사가 아니야. 하나의 단편, 그러니까 손바닥 장자. 아주 초단편, 초미니 장편 소설 같아. 그래서 너무나 이 문학적인 그런 기교를 많이 부리고, 막 비유와, 그 다음에 어떤 은유가 들어가 있는, 그런 긴 기사들을 쓰고 있더라? 그러면 안 돼. 위에 세 줄로 요약을 꼭 해줘야 돼. 위에 세 줄로 요약을 해주든가, 아니, 맨 밑에 세 줄로 요약을 해주든가. 너무 뉴스가 길어, RT 기자님들. 이게 긴 기사는 본문으로 쓰시고요. 그 위에 세 줄로, 이 기사에서 쓰고 싶었던 핵심 내용,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래서 쭉 그 기사 길게 쓰신 내용에 대해서 요점 정리 마지막에 세 줄. 우리 딱 6줄씩만, 6줄씩만 서비스 부탁드릴게요. 네, 정말 부탁드려요. 예, 우리 RT 기자님들, 이게 다 도스토옙스키 때문이라고 난 생각해. 톨스토이하고 도스토옙스키가 우리 RT 기자님들한테 그런 걸 가르치신 것 같은데, 제발 우리 한너 문화교류 차원에서, 예, 미괄식 또는 두괄식으로 요점 정리 플리즈.
러시아 말로 제발이에요. 이거를 제발스키 제발 부탁드려요. 예. 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래서 하여튼 그 어마무시한 뉴스 500개를 보니까 그 중에 이제 제목을 한 300개는 제목만 봤고 한 200개는 뭐 쭉 그냥 이렇게 대각선으로 훑어만 봤는데도 눈이 이렇게 목욕하러 들어가서 보니까 눈이 사팔이 이렇게 가운데로 쏠려 있더라고. 그래요. 예. RT 기사가 장문의 기사가 특징이다. 짧은 기사는 대체 한 줄에서 5줄. 그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푸트니크는 좀 이제 되게 짧고 그 팩트 중심으로 그냥 길게 그러니까 한 페이지를 넘지 않아. 진짜 뭐 한 20줄 안에 다 끝나는데, RT는 일단 쭉 길어. 아니면 아예 그냥 속보처럼 짧게 한 4줄에서 5줄로 나오는, 네 줄에서 5줄은 너무 짧고, 아니면 너무 길고, 왜 중간이 없을까? 예, 우리 RT 기자님들은 왜 중간이 없을까? 그래서 내가 대책이야. 그래서 중간에 또 문학적이고 비유, 그러니까 내가 시간이 있을 때는 이제 그 긴 기사들 보는 거 좋아해요. 예, 그러니까 긴 기사 쓰시되 앞부분에 주제를 요약해서 3줄, 끝에 그 내용을 요약해서 3줄 부탁드린다는 거지. 우리가 이제 한국과 러시아가 상호 문화 교류 차원에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좀 더 친해지려면, 서로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려면 그런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의 중요한 상황은 이제 이 위에 써 있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미중 정상회담을 한 거예요. 미중 정상회담이 이제 가장 큰 뉴스였던 거죠. 근데 이제 미중 정상회담 하기 전에 트럼프가 뭐 중국에다가 뭐 100% 관세, 뭐 1월 달에 대통령 취임한 다음에 내리 그 중국에 대한 으름장을 놨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하면서 러시아 기름 사지 마라, 뭐 이런 기타 등등. 그 트럼프가 그동안에 온 세계를 9개월 동안에 협박을 했는데, 그 9개월 동안에 협박을 한 이유가 뭐냐면 중국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마라. 그리고 러시아하고 에너지 교류하지 마라. 이거였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중국하고의 무역 전쟁, 러시아와의 에너지 전쟁, 이걸로 이제 그렇게 그 온 세계를 협박했던 트럼프가 시진핑을 만나기 전날부터 갑자기 착해져가지고 시진핑을 만나기 한 전날부터 착해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만나기 전날은 막 시진핑을 존경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트럼프의 외교적 수법, 외교적 수사, 내지는 트럼프가 사람을 대하는 자세에는 그 츤데레가 있다. 일본말로 츤데레. 그 일본말로 츤데레가 뭐냐면 굉장히 무뚝뚝하고 좀 못되게 구는 그 딱딱하고 무뚝뚝하게 굴지만 실제로 둘만 있으면 굉장히 잘 해주는 그런 거를 츤데레라고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무뚝뚝하고 굉장히 뭐 좀 나쁜 분위기로 가다가 단둘이 있을 때 의외로 친근하게 구는 걸 츤데레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주터뷰라고 알아? 틱톡에 보면 주터뷰라고 있는데, 유튜브인가 틱톡인가? 그래서 나 목인디 막 이러면서 이제 그 인터뷰를 해. 그러면서 이제 누구더라? 그게 아마 쥐였나 돼지였나? 보약을 주길래 보기보다 츤데레구나. 그래갖고 자기가 그 보약을 맛있게 먹었는데 눈 떠보니까 여기다. 그래서 이제 죽어서 모기, 벌, 뭐 쥐, 돼지 뭐 이런 동물들이 그리고 이제 그 지난 여름에 오랑우탄 그래서 원숭이가 덥다 하는데 나봐 이러면서 니들은 에어컨이라도 있지 막 이렇게 시작을 한 주터뷰라는 게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원숭이부터 시작해갖고 뭐 모기, 돼지, 닭은 못 봤어.
쥐도 있어. 근데 이제 거기 보면 그 이제 무슨 약을 주길래 츤데레다. 겉으로는 그렇게 미워하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날 챙겨주는 건 너밖에 없다. 그러면서 먹었는데 눈 떠보니까 여기더라. 뭐 이런 그 얘기가 나왔어요. 하여튼 이제 츤데레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트럼프의 전술이 사람을 대하는 주터브, 그래서 동물원 그래서 동물들이 죽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섭섭한 이야기를 인터뷰하는 그런 컨셉의 AI 영상 시리즈예요. 예, 아마도 그 AI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은데 그 주터뷰를 만든 사람 보통 실력이 아닌 것 같아. 엄청난 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인 것 같고, 과연 이게 하나인가? 한 사람이 만드는데 이 정도 대본 쓰고, 그 AI로 영상을 다 만들고, 그럴 수 있나? 막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원래는 무슨 햄스터가 나오는, AI로 만드는 햄스터가 나오는 시리즈가 있었어. 근데 이제 이 햄스터가 나오는 시리즈는 무슨 이제 그 스타워즈 음악에다가 스타워즈인가 하여튼 무슨 그 유명한 영화 음악에다가 막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 사회적인 문제들을 이제 비유적으로 만든 내용이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훌륭한 내용이었어요. 예. 근데 하여튼 그 주터뷰라는 그 방송이 그게 생방송인가요? 하여튼 나는 조각조각 영상 이렇게 짧게 올라온 걸 봤는데 너무 웃겨갖고 내가 이제 우리 김 박사한테도 한번 보여줬어. 나 목인데 내가 피를 빨아먹으면 얼마나 빨아먹는다고. 내가 500cc를 달라고 그랬어. 피처럼 달라고 그랬어. 그 몇 방울 먹지도 않는데 그걸 뭐 지지고 때리고 어떤 데더라. 막 그러면서 옛날에는 그래도 낭만 있었다. 가는 길 잘 가라고 향도 피워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전기를 지진다고 막 그런 모기 주터뷰. 예, 그다음에 그 원숭이 덥다 하는데 나 봐라, 나는 모기다. 니들은 에어컨이라도 있지 막. 아이 그만해. 이제 안 돼. 이렇게 자꾸 딴 데로 가면 나 여기서 다시 안녕하세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내가 트럼프에 대해서 뭔 생각이냐면 이게 이제 미국식이다. 이거 미국식이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어떤 외교적인 수사법 내지는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 이게 내가 볼 때 이거는 철저히 심리학적으로 연구된 내용이다. 뭐냐면 미국의 경찰들이 보통 진술을 받으려고 쓰는 수법을 뭐라 그래요? 굿캅, 배드캅.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먼저 나쁜 경찰이 들어가서 막 폭력을 쓰고 협박을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착한 경찰이 들어가서 살살 달래면 웬만한 진술을 다 받아낼 수 있다. 요게 이제 미국의 그 경찰들이 진술을 받아낼 때 쓰는 굿캅, 배드캅 전술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일본 말로는 그게 츤데레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되게 못되게 처음에 되게 싸늘하게 굴고 별로 관심 없는 척 하다가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아주 그냥 뭐 사탕 하나만 던져줘도 막 눈이 막 영롱해지면서 어머 이렇게 되는 그런 거. 이게 사람의 심리를 연구한 것 같아.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트럼프가 보통 이제 자기가 얘기하는 상인의 수법, 자기는 늘 딜을 한다. 그 트럼프의 딜의 방법이 상대방 거래를 하려는 상대방을 긴장시키고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게 해서 최악을 예측한 상태에서 만난 다음에 만났을 때는 정작 친절하고 중간 정도. 그 사람이 원하는 게 1이야. 근데 이제 이 사람한테 10을 너는 10의 대가를 치러야 돼 라고 겁을 막 줘가지고 내가 이제 10을 뺏기는구나 이러면서 왔는데 5 정도만 내. 그러면 쉽게 5를 낸다는 거지. 그럼 이 사람 원래 1을 낼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5를 받아내는 게 트럼프의 상인의 수법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까지 했던 모든 외교를 정리하면 처음에 협박해.
처음에 협박을 해가지고 막 상대방을 막 긴장시켜. 그리고 막 최악의 조건을 제시할 것처럼 그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막 압력을 행사해. 그랬다가 직접 만나면 갑자기 착해지면서 중간 정도에서 가져가는 거.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도 3,500억을 당장 현찰로 내놔. 3,500억 달러를 당장 현찰로 내놔라고 반복적으로 계속 압박하다가 그러면 진짜 당장 현장에 와서는 그러면 2천억만 그 할부로 받는 걸로 할게.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굿캅 배드캅 전술을 트럼프가 혼자 구사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먼저 긴장시키고 상대방을 막 압박하다가 정작 만나는 현장에서는 확 풀어주면서 자기는 5배, 6배 중간 정도의 내가 너를 10배로 뜯어먹을 거야. 너는 손해가 10이 될 거야. 라고 해놓고 실제로 5를 주면 상대방은 4를 더 뺏겼는데도 나는 되게 괜찮은 거래였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트럼프의 방식이야. 그래서 그걸 잘 못 이해하면 트럼프는 항상 후퇴한다. 타코가 트럼프 always 강자 앞에서 약해진다. 그게 타코인데 실제로 트럼프가 타코가 아니야. 타코라는 말은 내가 볼 때 트럼프의 전술을 일부러 본질을 혼동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쓴 말이고, 그러니까 상대방 약자들, 솔직히 강자와 약자를 누가 구분해? 강자와 약자를 누가 구분해? 모든 사람은 자기는 약자라고 보잖아. 강자 앞에서 자기는 약자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약자 앞에서 자기는 강자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미국 대통령이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 앞에서 나는 너보다 강해 라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 그러니까 트럼프 앞에서는 모두가 다 약자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타코라는 말은 강자 앞에서 약하다. 그러면 다른 약자 앞에서는 강하다는 얘기잖아. 강강약약이라는 말로 트럼프의 본질을 헷갈리게 한 거야. 트럼프는 언제나 심리적인 압박을 해서 너한테 나는 10개를 뺐을 거야. 너한테 10을 받아낼 거야. 라고 협박한 다음에 5만 줘. 그러면 원래는 하나도 안 주려던 사람이 5를 순순히 내놓는다는 거지. 그게 트럼프의 전술이야. 그니까 밀당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하여튼 그 트럼프의 거래는 언제나 트럼프가 이기게 되어 있는 그런 거래를 하는 게 트럼프식이다. 그래서 이제 중국한테도 중국하고 우리나라한테 그런 수법을 쓴 거예요. 시진핑하고 이재명한테. 그런데 시진핑한테는 안 통했던 거죠. 예, 시진핑한테는 안 통했어. 일단 이 시진핑이 사실은 이제 이거는 시진핑의 지위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사실 이제 시진핑이 트럼프를 처음 만났던 일기 때는 굉장히 시진핑이 트럼프 앞에서 긴장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주머니에 손 넣고 있다가 트럼프가 쳐다보니까 갑자기 손을 딱 빼고 되게 예의 바른 자세를 취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주로 고개를 끄덕인다든가, 그래서 이제 트럼프한테 시진핑이 트럼프 일기 때는 되게 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야. 이게 좀 약간 그 2인자의 모습? 그런데 이번에 시진핑이 트럼프를 만나러 오면서는 싸워야 한다면 끝까지 상대해주겠다. 이런 말을 딱 남기고 들어왔잖아. 이제 그런 말을 남기고 오니까 그 트럼프 시진핑 앞에서 트럼프는 너무 친절하고 젠틀하게, 사실 옛날에 시진핑 앞에서도 트럼프 젠틀했어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그 당시에 세계 정상 중에서 젠틀하게 대했던 사람이 3명이었어. 그게 4명. 시진핑, 푸틴, 김정은, 문재인. 4명에게만 이 트럼프가 예의를 지키고 나머지한테 예의를 안 지켰었어. 근데 이제 이번에도 이제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만났는데 사실 그 전에 이미 다 협상은 끝나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트럼프가 무역 관세 100%를 철회를 하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히토류를 수출하겠다. 근데 정확하게는 수출을 하겠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미국으로 중국에서 재련한
이 히토류가 미국의 무기 사업으로는 0.1%도 수출되면 안 된다라는 그 규칙을 원래 올해부터 적용하기로 했는데 그걸 1년 더 미루는 1년만 연기하는 거지 히토류를 자유롭게 그 수출한다는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이제 그러니까 시진핑한테 완벽하게 트럼프는 얻은 게 없다. 그런데 막 되게 화려하게 뭐 최고의 승리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미국 국민들한테 가서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이재명을 만난 다음에도 미국에 가서는 뭐 6천억 불을 받기로 했다 자기가. 그 다음에 또 뭐 전면 모든 농수축산물에 대해서 전면 100% 개방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트럼프가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을 만난 것에 대해서도 좀 허풍을 떨고, 이재명을 만난 거에 대해서도 이제 허풍을 떨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트럼프의 두 번째 특징. 첫 번째는 협박했다가 그 딜에서는 친절한 척 해가지고 상대방으로부터 더 많이 뜯어내는, 원래 상대방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뜯어내는 전술을 구사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가 얻은 것이 미미한데 엄청 많이 얻은 것처럼 과대 포장한다 라는 것을 트럼프의 특징 두 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한국으로부터 얻기로 했다라고 미국에서 발표한 내용은 우리나라 대통령실에서 말하기를 그거는 이제 그 자국민용 미국 국민들을 위해서 그 정치적으로 표현하는 거지 그게 팩트가 아니다. 그러니까 근데 팩트가 아니다라는 말은 또 안 했어. 정치적 발언이다, 뭐 정치적 용어다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이제 그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외교적인 의례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보여. 그래서 이제 이 3,500억 불 문제는 나쁘지 않았는데, 그것보다 심각한 건 핵 잠수함 문제였던 거죠. 핵 추진 잠수함을 허락받았다. 그래서 근데 이 핵 추진 잠수함은 누구의 요구였냐 하면 국힘당 지지자들의 요구였어. 조중동 국힘당 지지하는 소위 국내 그 극우 보수 세력들이 핵 추진 잠수함이나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 그런 요구를 한 거예요. 그 요구는 뭐냐면 결국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북한은 있는 핵무기를 우리는 없다라는 게 이제 자존심이 상하니까 핵무기를 달라고는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이라도 허락을 받아라.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북한은 미국한테 허락 받고 만들었을까요? 아니, 허락 안 받았어요. 북한은 그 핵무기를 만들 때 미국의 허락을 구하지 않았어요. 전 세계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그냥 지네끼리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어도 된다라는 트럼프의 긍정적인 신호를 받았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로 막 그 이재명에게 막 박수를 막 보내고 있는 거야. 이제 그 꼴통들이 막 윤석열 지지했던 꼴통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는데, 사실 우리 같은 평화 세력이 볼 때는 핵 추진 잠수함이 왜 필요하냐는 거죠. 핵 추진 잠수함이 왜 필요하냐. 그냥 그 핵 추진 잠수함 때문에 도리어 중국과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핵 추진 잠수함을 갖게 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 관계를 개선하는데 방해만 된다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그 서해나 동해에서 길이가 100m나 되는 잠수함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핵 추진 잠수함은 굉장히 거대한, 굉장히 큰 잠수함인데, 그런 잠수함이 필요한 지형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핵잠이 농축 40%이고 핵무기가 농축 90%라. 그러니까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은 연료를 핵으로 쓴다는 거지 핵무기를 갖는 것도 아니야. 근데 핵 농축을 40% 된 걸 가질 수 있는 걸로 마치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처럼 뻥을 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순전히 핵무기를 갖지 못한 걸 열등감으로 느끼는, 그러니까 북한의 핵무기, 그러니까
조선공화국의 핵무기의 의미를 모르는 국내의 무식한 극우들이 그 핵 추진 잠수함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잠수함으로 오해를 했거나 아니면 호도하기 위해서 핵 추진 잠수함이라도 허락을 받아라 라는 요구를 했던 걸로 보이고, 그 핵 추진 잠수함을 추진한 게 위성락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핵 추진 잠수함을 그 추진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종대 의원 같은 경우 전 국회의원이죠. 그 사람은 아주 그냥 그 사람을 비롯해서 뭐 그 진보적인 입장 갖고 있는 평론가들은 이건 굴종 외교이고 그 핵 추진 잠수함의 핵 원료를 미국으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핵 추진 잠수함이 있는 걸 사오는 것도 아니고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어도 된다. 만들어서 가져도 된다라는 허락을 받았다고 이제 발표가 나왔는데, 근데 이게 트럼프가 가서 딴 얘기를 하는 거야. 뭐냐 하면 핵 추진 잠수함을 그 마스카 프로젝트를 하는 서해바다에서 만들겠다라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었는데, 아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와서 만들어라. 그 다음에 그 핵 추진 잠수함의 핵심은 핵 농축 그 연료를 갖는 건데, 그 연료는 미국에서 받아 써라. 그러면 핵 추진 잠수함을 갖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그러면 이 핵 추진 잠수함을 그 허락을 받았다라는 발표가 결국은 이것도 뭐일 수 있다. 뻥카일 수 있다는 거죠. 예. 이건 뻥카일 수 있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이,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 한중 정상, 그럼 지금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아니, 해도 되나? 이건 아무 근거 없는 소설이니까, 뭐, 그 가슴에 새겨 듣지 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 트럼프를 먼저 만났잖아. 그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먼저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하고 한중 정상회담이 바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이제 이틀이나 지나서, 그러니까 그 언제였냐? 29일 날, 아니 30일 날이지. 30날 저기 트럼프를 만난 다음에 시진핑을 30날 만났는데 31일 지나서 1일 날 만나는 거잖아. 그럼 이틀 밤을 지난 다음에 이제 약속을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볼 때 나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사실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묵인이 필요한데, 미국 트럼프의 묵인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가 좋아할 만한 그 핵 추진 잠수함은 결국 중국에게 되게 부담을 주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중국이나 러시아를 긁어대는 거고, 별로 한국에게 좋은 조건이 아닌 건데, 그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겠다라는 걸 트럼프한테 허락을 받으니까, 트럼프는 그럼 앞으로 핵 연료는 미국이 공급한다라는 그런 조건으로 거래를 했단 말이야. 그럼 이 거래는 한국의 그 국방 자산이, 내지는 한국의 방위가 결국 미국의 영향력 하에 들어간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진보 언론들이 쌍 욕을 하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보니까 지금 가서 트럼프가 딴 얘기를 이렇게 자꾸 하는 걸로 보아, 이게 확정된 이야기가 아니었던 건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내일 시진핑을 만나서 한중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31일이 필요했던 이유는, 사실 이제 트럼프하고 만났어.
트럼프가 만나면 다 발표를 해.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막 뻥카를 날릴 거 아니야. 근데 뻥카를 날린 상태에서 시진핑을 만나면 시진핑한테 뭐라고, 그러니까 그 현장에 가서 거짓말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전에 이제 막 시진핑이 너무 열받아갖고 가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루의 시간을 두고, 물론 그 시간은 시진핑이 정한 걸로 알아요. 근데 하여튼 그 시간 동안에 중국에다가 한국의 그 미국과의 협상 의지를, 설명할 시간을 벌었던 게 아닐까. 그것까지 시진핑이 계산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재명이 그걸 계산했는지 시진핑이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한중 관계를 개선할 거라는 건 누가 봐도 예측 가능한 일이고, 근데 한중 관계를 개선하는 걸 미국이 싫어하니까 미국이 좋아하는 조건을 달아서 한중 관계 개선 노력을 할 수 있는 묵인을 받은 게 아닐까라는 아무 근거 없는 소설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소위 자칭 보수들이 막 박수를 치고 한국의 진보 세력은 다 욕을 하는 그 핵 추진 잠수함 허가, 그걸 왜 굳이 받았을까? 라는 그 질문에서 시작한 아무 근거 없는 소설이었고요. 예, 내일 시진핑과 이재명의 회담이 별로 이렇게 좀 한중 관계가 막 틀어지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라면 이게 이재명이 진심으로 준비한 핵 추진 잠수함이라는 거고, 만약에 한중 관계가 풀어지는 어떤 실마리가 보인다라면 이제 이 소설이 어느 정도 하여튼 내일 보자 라는 거고, 진보신문 찬양 안 했어요. 민플러스라든가 자주시보라든가 노동계 신문들은 그 사람들이 진짜 진보고, 지금 한겨레 경향은 벌써 진보가 아닌지 오래됐어요. 예, 한겨레 경향이 진보가 아닌지 오래됐어. 그래서 한겨레 경향에서 좀 이제 진보적인 성향의 기자들이 다 쫓겨났어요. 그리고 지금 한겨레 경향에 있는 기자들도 다 그 명문대 나오고 부잣집 출신들이 그 기자를 하러 왔대. 그래서 이 얘네들은 사실 진보적인 입장으로 기사를 쓰고 있지는 않아요. 좌우지간 그래서 분할 납부 2천억 불을 분할 납부하기로 한 거, 이거는 이제 사실 그 이윤을 우리가 90% 갖고 미국에게 10% 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5대5로 나누기로 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되게 또 이제 비판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미국이 우리 쪽에다 주장한 내용은 뭐였냐면, 자기네가 90%를 갖는다는 거였어. 자기네가 90%를 갖고 한국에 10% 준다는 거였는데, 이거를 이제 5대5로 나누기로 했다. 이게 뭘 5대5로 나누느냐? 한마디로 이제 한국에서 30조를 미국에다 투자를 해. 그러면 그 30조 투자를 해서 이윤이 생기면 그 이익을 5대5로 나누기로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마다 그 투자를 그 30조, 그러니까 한 46조 정도죠. 46조씩을 계속 해마다 미국 산업에 투자를 10년 동안 앞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협상에 대해서는 중간에 이제 트럼프가 임기를 다 할지도 모르고, 트럼프 임기는 이제 확실한 건 앞으로 3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분할 납부를 시도했다가 중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협상이 달라질 여지가 있는 거잖아. 왜냐하면 옛날에 한미 FTA를 맺을 때 이명박이 노무현 때 그 협상팀이 단 한 글자도 바꿀 수 없다. 한미 FTA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명박이 싹 다 바꿨어. 그러니까 이 양국 간의 무역협정이라는 거는 한 번 정하면 절대 못 바꾸는 게 아니야. 왜? 한미 FTA에서 우리 관세 제로였어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지 마음대로 15%로 올린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양국 간의 무역에 관한 협상은 또 정권이 바뀌거나 환경이 달라지면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거다. 근데 지금 당장 3,500불을 현찰로 내놓으라는 협박에 우선
저기 우선 20조, 그러니까 20억 달러 아니야, 그러니까 200억 달러. 예, 우리 돈으로 이제 뭐 46조? 46조 정도를 이제 그 주기로 한 건데, 예, 그거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할 수 없다. 최선, 베스트는 아니다. 베스트는 아니지만 3,500억 불을 이제 내놓으라고 그러는 그런 요구에서 28조예요? 미안해. 200억 달러는 28조? 고마워요. 48조가 아니구나. 예, 28조. 예. 그래서 어쨌거나 30조 가까운 돈을 우리가 미국에 삥을 뜯겨야 되기 때문에 이게 베스트는 아니다. 그렇지만 일단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정도를 안 내놓으면 이제 그 협상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대신에 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냐면 전작권을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 측에, 그러니까 트럼프도 그렇고 미국 군대에서도, 미군 사령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물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해서 주겠다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재명이, 그러니까 이 돈을 주는 대신에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8조 원을 이제 1년에 28조 원씩을 주는 대신에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긍정적인 토대를 마련하려고 했던 건가? 그리고 핵잠수함을 던져서 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욕망을 채우면서도 한중 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다른 그 새끼를 낸 건가? 뭐 이런 그 소설을 혼자 이제 써봤다. 근거는 없다. 라는 이야기. 그래서 미중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을 볼 때, 이게 트럼프가, 희토류를, 자기네가 이제 1년 동안 유예한 건데, 마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뻥카를 치고 있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시진핑도 양보해 준 거죠. 1년 유예로 양보를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트럼프는 그 100% 무역 관세에 대해서 철회를 한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미 간에는 일단 이제 우리한테 오기 전에 일본하고 확실하게 일본이 현찰 내놓기로 했다라고 분명히 그 협정하고 왔다, 사인하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 우리가 다 기사를 봤던 내용이잖아. 그죠? 그런데 보니까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그 도요타한테 100억 불을 투자하라고 미국에서,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 지금 이번에 여자 아베걸이 요구를 했는데 도요타가 거절했대. 그러면 그러니까 그건 협정을 약속한 게 아니야. 서명하고 왔다 그랬는데 그 서명한 게 아니라는 거지. 도요타가 100억 불을 줄 거라고 우리한테는 다 얘기를 했는데 도요타가 거부했다라고 지금 뉴스가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하고 미국이 서명하고 온 것처럼 우리한테 둘이 속인 거야. 일본하고 미국이 우리를 속인 거지.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중앙일보가 막 이재명을 막 축혀 올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트럼프가 막 밀어붙이면서 협박을 했는데 이재명이 끝까지 물러서지 않아가지고 되게 좋은 협상을 해낸 거다라고 뭐 중앙일보, 조선일보, 그리고 이제 그 극우들, 뭐 윤석열의 멘토까지도 다 칭찬을 했다는 거야. 예. 근데 하여튼 그 일본에서 현찰을 내놓기로 협정을 했다. 그리고 뭐 투자처에 대해서도 100% 관여 안 하기로 했다. 그 모든 게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다. 근데 트럼프가 우리나라 산업부 장관을 칭찬했다. 뭐 협상하기가 어려웠다. 그거는 다 무슨 전략이라 그래야 돼? 페이크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자기가 원하는 걸 얻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그 칭찬을 해주는 거죠. 칭찬을, 그게 협상을 위해서는 최선의,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얻고 립 서비스를 해준 거죠. 립 서비스를 좀 해준 거고, 그러니까 이제
조중동이 이재명이 끝까지 버텨가지고 국익을 지켰다라는 소설을 쓸 수 있는 빌미를 준 거죠. 근데 그 소설이 왜 필요하냐? 물론 그 소설이라는 것은 나의 소설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주장은 다 나의 헛소리고 소설이니까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말고 그냥 대충 흘려들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시진핑하고 이제 그 거래를 하면서 이 시진핑이 아주 협상에 어려운 상대였다, 나쁜 상대였다라고 얘기한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라고 카메라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사실은 립서비스라는 거지. 자기가 원하는 걸 얻었는데 그걸 상대방이 자기 나라에 외교적으로 이야기할 거리를 던져준 거고, 우리나라의 뭐 그 상무 그 장관에 대해서도 그런 립서비스를 던져서 우리나라의 언론들이 이재명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협상을 한 게 아닐까라는 저의 소설이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그 이재명 정부가 이제 트럼프하고 이번에 이제 뭐 협상을 끝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나는 끝난 게 아니라고 봐. 왜냐하면 핵 잠수함 허가를 받았다라고 우리한테 발표를 했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핵 잠수함을 미국에서 만들어야 된다. 그럼 미국에서 만들어서 오는 게 그게 무슨 한국 거야? 미국 거 사는 거지. 또 핵 추진 연료 그거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필요하면 미국에서 받았어라. 그러면 결국 협상 내용이라는 게 확정적이지 않다는 거야. 내가 볼 때 지금 뭐 20조를 20조씩 28조씩 나눠주기로 했다라는 것도 내가 볼 때 확정적인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와 회담을 맺은 각 나라들의 이 주장이 이게 그 불변에 한번 입 밖에 나오면 다시는 뒤집을 수 없는 어떤 그런 게 아니다 라는 소설이라는 거지. 왜냐? 트럼프는 오늘 얘기했다가 내일 말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야. 그죠? 예. 그러니까는 이제 정식으로, 그리고 그런 어떤 무역 협정이 국제법으로, 그러니까 함부로 바꿀 수 없는 지위를 가지려면 국회에서 비준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무역 협상에 대해서 비준한다는 얘기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지금 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 무역 협정을 한 척하는 것 같아. 미중 정상회담도 한 척하는 거고, 한미 정상회담도 그런 무역 협정을 한 척한 게 아니냐. 네. 그러니까 합의문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아시아에 와서 사실 이제 에이펙에 참가도 안 하고 트럼프가 갔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오면서 아세안 나라들을 들러가지고 무슨 자원에 대한 그 협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와서 시진핑만 만나고 에이펙 정상회담에 참여 안 하고 가버렸잖아. 그런데 그렇게 간 이유가 뭐냐? 이번 에이펙은 아시아에서 하는, 거기다 아세안 회의를 한 다음에 이 회의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아세안 회의에는 시진핑이 안 가고 리창이 갔다는 거야. 근데 리창이 중국의 2인자래. 그 2인자가 갔는데 그 리창 총리와 아세안에서 리창은 다 공식적 지위를 가지고 갔고, 그래서 아세안 회의에서 거의 호스트 같은 그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건데 그 리창이 주인공이었다는 거야. 리창 개인이 아니라 중국이 주인공이었던 거지. 그랬던 이런 아세안 회의를 하고 시진핑이 나타난 에이펙의 주인공은 시진핑인 거지. 그러니까 이 시진핑이 주인공인 에이펙에 트럼프는 이 스포트라이트를 나눠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에이펙 회의를 참가 안 하고 간 걸로 보이는데, 그로 인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사실 소속된 국가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나라들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거야. 물론 경향신문 보도 내용인데, 자, 그렇다면 이것은 트럼프가 의도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냥 마가 세력이 에이펙에 참가하지 마라. 왜? 그 에이펙이라는 건 결국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건데 에이펙에 참여하지 않고 간다는 것은 미국은 더 이상 아시아 태평양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이었다라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진핑이 왜 임진왜란 얘기를 하고 항일투쟁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안보적인 주권 내지는 안보적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다? 일본에게 있다. 그래서 일본을 한국이 같이 견제해야 된다라는 사인을 임진왜란으로 준 거다. 그러니까 이미 미국은 자기네들의 돈과 자기네들의 무기로 아시아 태평양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미국한테 패전한 일본이 그 국방 군사 원래 걔네들은 이제 이 2차 대전에 지면서 다시는 군대를 만들지 않겠다라는 국제사회에 약속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그걸 자기네 헌법에 명시까지 해놓은 게 일본이야. 그런데 미국이 오바마 때부터 소위 이제 그 일본의 영향력을 계속 키워준 거잖아요. 일본의 영향력을 키워주면서 우리나라의 박근혜 때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었잖아. 그 한미일 군사동맹의 핵심은 뭐냐면 지휘부를 일본이 한다는 거야. 군인은 우리가 하고 미국은 그냥 뒤에서 이익만 얻고 그 피똥은 한국의 돈으로 한국 군인들이 죽어나가면서 지휘는 일본 군대가 한다. 이게 한미일 동맹이잖아. 그 한미일 동맹은 결국은 핵심 키가 누구냐면 일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진핑이 임진왜란 이야기를 하면서 임진왜란 때 그 왜구랑 이 중국과 한반도가 함께 싸웠다. 그 얘기를 해서 결국은 지금 한중이 함께 견제해야 될 대상은 일본이다. 라는 이야기를 중국은 하고 있는 거다. 라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 트럼프는 일본한테 아시아 태평양을 떠넘기고, 영푸독에 유럽을 떠넘기고, 자기는 오로지 라틴 아메리카만 빨아먹겠다. 그런 입장을 보여주기 위해서 에이펙 회의를 참여하지 않고, 그냥 떠난 게 아니겠냐라는 이제 소설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에이펙의 주인공이 시진핑이 되었는데 이게 그냥 시진핑이 주인공이 아니라 사실 이제 트럼프가 그렇게 빠져나간 게 자국 우선주의 라틴 아메리카만 나눠 먹겠다라는 트럼프의 계산으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세계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에이펙에서 시진핑이 주인공이 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결국은 다극질서라는 것이 확립되었고 그리고 그 다극질서 속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리더급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를 모든 에이펙 정상들이 다 중국의 시진핑하고 정상회담을 하는 거잖아. 심지어 트럼프도 와서 시진핑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시진핑이 있는 곳에 트럼프가 온 거야. 그래서 이 에이펙의 주인공은 시진핑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진핑이 계속 자기가 온다라는 걸 확정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공식화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트럼프는 계속 시진핑을 만날 거라고 2-3주 전부터 떠들었는데 시진핑은 그렇다 아니다라는 말을 안 하고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이제 만나 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트럼프는 시진핑을 만나러 한국에 온 거야. 그래서 온 김에 이제 이재명도 만난 거고, 근데, 그래서 오면서 일본을 들렀다 온 거고, 이건 일본을 들러서 한국을 협박할 수 있는 또 공모를 하고 온 것인 거죠. 그런데, 어쨌거나 이제 시진핑한테 이제 뭐라 그러나, 일본어로 따지면 가오가 상하고, 그러니까 시진핑 때문에 이제 기가 죽었고, 대신에 화풀이를, 한국에다 하고, 갔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데, 뭐라 그러나, 한국에서 충분히 자기가 보상받았다라고 그래서 더 뻥카를 치고 있는 게 아닐까. 실제로 주고받은 것들이, 그러니까 이 시진핑과의 모든 협상은 협상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 시진핑이 아니라
트럼프와의 모든 협상은 협상이 아니고 그냥 쇼일 뿐이다. 트럼프에게 헤드라인을 장식할 문장을 주는 행위지 그게 결코 실질적으로 논의하는 내용은 아닌 걸로 보인다. 그러니까 내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좀 예민해지는 걸 느꼈어요. 뭔가 이제 그 국제사회 반응이 거칠게 느껴졌어. 그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그 알래스카에서 그 푸틴과 그 트럼프가 그 나눠먹기를 약속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 유럽은 러시아가 먹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동유럽과 그러니까 동유럽은 러시아가 먹고 중앙아시아는 중국이랑 나눠 갖고 그래서 서아시아는 미국이랑 러시아가 같이 관리하고 아프리카는 영푸독한테 주고 라틴 아메리카는 미국이 먹는 걸로 그렇게 이제 글로벌 사우스를 여전히 그러니까 소위 다극화. 옛날에 미국이 1극이었는데 여러 리더가 생겼는데 결국 구역을 정하는 협상을 했던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와 중국을 러시아를 중국으로부터 떨어뜨리고 미국은 유럽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알래스카에서 만나가지고 결국 미국이 라틴 아메리카 먹을 테니까 유럽 너네는 그 러시아는 동유럽과 중앙아시아를 중국이랑 나눠 먹어라. 이런 그 서아시아의 일부를 이제 영향력 하에 두는 그래서 결국은 나눠 먹기를 한 거 아닐까. 그리고 지금 영국이 계속해서 러시아하고 싸우는 것은 그게 유럽 우크라이나를 놓고 싸우는 게 아닐 것 같다. 우크라이나를 놓고 싸우는 게 아니라 결국 러시아하고 계속 전쟁을 하려는 이유는 아프리카 자원에 대한 이용권 그 싸움인 걸로 보인다. 그래서 내가 좀 나눠먹기 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소설을 썼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국제뉴스가 조금 거칠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의 소설을 좀 더 발전시켜 본 건데 그러니까 지금 유럽의 영푸독이 러시아와의 전쟁 준비를 하겠다라고 저렇게 떠벌리는 건 우크라이나 때문이 아니다. 우크라이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러시아의 아프리카에 대한 영향력 러시아의 서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대한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설을 퍼뜨리는 게 아닐까라는 또 터무니없는 소설을 발표한 거죠. 추가로 또 발표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러시아의 푸틴이 이번에 또 이제 어저께 엄청난 그 이제 카드를 띄웠어.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돼요? 엄청난 뭔가 이렇게 이벤트를 했어. 그게 뭐냐면 지금 우크라이나 군대가 러시아 군대에 의해서 이제 지금 포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이제 소위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다라고 계속 그 영국, 프랑스, 독일 그쪽 북유럽 언론 떠들어대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우크라이나에 그 투입된 외국의 비싼 용병들이 러시아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다고 계속 뻥카를 치니까 푸틴이 그러면 서방 언론들더러 나토의 BBC 무슨 독일 언론, 프랑스 언론, 미국 언론 다 전쟁터로 오라고 그래라. 그래서 서방 언론이 지금 러시아가 포위하고 있는 그 안에 들어가서 우크라이나 군대를 인터뷰하게 해라.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군대의 상황을 서방 언론이 정확하게 자기 나라에 가서 보도하게 하라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자 우크라이나가 절대로 안 된다. 그거는 이 푸틴의 장난에 놀아나는 거다. 그래서 지금 푸틴이 자기가 이기고 있는 것처럼 승리를 막 과장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넘어가면 안 되고, 이게 다 언론인들을 죽이기 위한 술수니까 가지 말라고 우크라이나는 반대를 했다는 거야.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우크라이나가 지고 있는 게 분명하구나. 라는 느낌을 우리가 받는 거죠.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그래 와라 그랬다라면 그 우크라이나의 주장 푸틴이 자신의 승리를 과장하고 있다는 말이 사실일 수 있는데 푸틴이 서방 언론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공격을 잠시 멈추라 라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절대로 언론인들이 가면 안 된다라고 했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진짜로 푸틴이 러시아가 이기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포위되어 있는 게 사실이구나 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겠다는 거죠. 예.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은 언론인을 죽이잖아요. 예.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언론인들을 죽였어요. 많이 죽였어요. 그리고 러시아만 죽인 게 아니라 친러시아 쪽 언론인을 많이 죽였고 이스라엘도 친팔레스타인 언론을 많이 죽였어. 그러니까는 이제 우크라이나의 나치들이나 이스라엘의 나치들이나 다 한 뿌리이기 때문에 이 파시스트들은 언론인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네들이 언론인을 죽이는 걸 쉽게 생각하니까 이 러시아도 쉽게 죽일 거라고 단정하는 거죠. 그런데 프랑스의 종군 기자가 기사를 써버렸어. 뭐라고? 프랑스보다 러시아가 언론의 자유가 더 보장된다. 러시아에서는 전선의 상황을 가감없이 보도하고 실제로 지고 있으면 지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온다. 밀리고 있다든가 전세가 뒤집어졌다라는 보도도 나오는데 프랑스에서는 전세를 사실대로 쓸 수가 없다라고 프랑스 종군 기자가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가 프랑스보다 러시아가 더 언론이 자유롭다라고 이제 기사를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크라이나가 지금 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인증이 된 거고, 그 다음에 푸틴은 그 소위 이제 아무리 푸틴이 우리가 이기고 있어라고 얘기를 해도 서방에서 제대로 받아쓰지 않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서방 언론이 받아쓰고 있지 않은 것을 알면서 푸틴이 그렇게 얘기해서 지금 서방에서 통용되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이긴다라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다 계속 무기를 지원해야 된다라는 말은 거짓말이다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푸틴이 그 언론에 대한 개방, 언론들을 들어가게 해라라는 이벤트를 발표한 게 아닐까 라는 소설인 거지. 사실이 아니라 그런 이제 러시아의 이 언론 전략이 이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소설이고요. 푸틴은 그 언론 전략을 통해서 실제로 서방 세계에서 된 모든 보도에 대한 의혹을 한 방에 심었다. 이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이 서방 언론이 그 포위되어 있는 현장에 가서 취재해서 입증 반론을 제시하지 않으면 이건 지금 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증해낸 거야. 그러니까 푸틴이 유럽의 영푸독과 싸우기 위해서, 영푸독 북유럽과 싸우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을 준비해야 되고 전쟁에 많은 자원을 소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나토의 언론들이 진실을 보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일단 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 러시아와 전쟁을 하겠다는 유럽의 허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이벤트를 준비했던 것 같고, 결론적으로 러시아의 주장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고 우크라이나 측의 주장에 대한 그 불신감을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이 뻥이라는 인식을 심기 위한 전략이 아니었겠냐 라는 소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 사건은 트럼프가 미군한테 핵실험을 해라 라고 이제 명령을 했다는 거야. 핵실험을 지시하는 명령을 내렸다. 자, 그런데 여기 대해서 미군이 뭐라 하냐면 이게 곧 당장 핵실험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CTBT라는 핵실험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함께 그 동의를 구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약이 있는 모양이야. 그런데 그 CTBT에 미국이 동의는 해놓고 미국의 의회에 가서 비준을 안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CTBT는 사실 확정되어 있는 국제협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실험을 그래서 할 수 있다라는, 미국이 핵실험을 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서, 그래서 미국의 의회에 가서 허락을 안 받아놨다는 거야. 비준을 안 받아놓은 상태라는 거야, 미국이.
근데 이제 이 러시아가 갑자기 트럼프가 그러면 왜 핵실험을 하라고 했느냐? CTBT는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 왜 갑자기 핵실험을 하라고 그랬느냐? 사실은 이제 이번 주 초에 뭐가 발표가 됐냐 하면 브레베스트닉라는 그 미사일이 공개가 됐어. 무제한 거리. 그러니까 사정거리가 무제한이야.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는 보통은 이제 뭐 10,000km 미사일이냐 15,000 미사일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거리가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뭐 500km짜리 1,000km짜리 3,000km짜리 5,000km까지 이런 식으로 거리가 정해져 있는데 지금 브레베스트닉은 그 제한 사거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껏 돌아다니다가 360도를 계속 돌다가 어느 순간 가서 꽂힐 수 있다. 지시만 떨어지면. 그래서 이제 무제한 사거리를 갖고 있는 미사일이 공개가 됐고 여기에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다. 그리고 아무 데서나 발사할 수 있고 동시에 여러 개를 발사할 수 있다라는 게 밝혀졌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발표됐냐면 포세이돈 어뢰라는 게 발표가 됐어. 그럼 포세이돈 어뢰라는 건 뭐냐면 태평양에서 그 핵 어뢰를 발사하면 그 태평양에서 쓰나미가 500m짜리 쓰나미가 발생해서 덮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500m짜리 500m인가? 200m인가? 하여튼 몇백 미터라고 들은 것 같아요. 좌우지간 어마어마한 규모의 쓰나미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건데 그 규모로는 영국도 완전히 박살난다는 거야. 영국이 다 그 쓰나미에 의해서 완파된다는 거야. 당연히 미국의 그 해안 도시들도 다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500m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빌딩들이 600m 이상 지어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마 500m인 것 같아. 그래서 대부분의 빌딩이 물에 잠기게 된다. 그런 포세이돈 핵 어뢰가 발표가 됐어. 그러자 이제 그 다음에 미국에서 어떤 반응이 나왔냐면 그거 다 구식이고 별로 뭐 영향력이 없고 뭐 미국에 전혀 아무런 타격을 주지 못한다. 그런 발표가 화요일쯤에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수요일날 방송했어. 수요일날 할 때 내가 그 뉴스를 읽어서 뉴스를 읽었는데 발언은 안 했던 것 같아. 그런데 트럼프가 이 어저께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에 핵실험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바로 이제 그 화요일 이전에 있었던 그 미국의 그러니까 러시아의 두 가지 치명적 무기에 대해서 미국 국방부나 미국의 이제 여론전을 담당하는 애들은 별거 아니야라고 무시했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헷갈려. 트럼프가 핵실험을 하라고 이야기한 것은 결국 러시아의 비밀병기 2개가 공개된 다음에 이 트럼프가 핵실험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이 러시아의 무기 2개가 그렇게 장난스럽게 별거 아니다라는 그 주장을 믿을 수 없게 하는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진짜로 핵실험을 한다는 건 아닌데 트럼프가 핵실험을 발언한 배경에는 러시아의 치명적인 무기 2가지가 공개가 됐고 그로 인해서 미국이 지금 중국의 핵무기가 늘어나는 것도 막지 못하고 있고 러시아의 핵탄두도 미국보다 많은데 걔네들이 핵무기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핵실험 이야기를 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 핵실험은 러시아를 견제해서 나온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 왜 그런 소설을 썼느냐. 푸틴이 무슨 말 했냐면 뜬금없이 우리는 브레베스트니크는 핵실험을 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트럼프가 핵실험 얘기를 한 다음에 푸틴이 러시아의 브레베스트닉은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CTBT를 어기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 트럼프의 핵실험이라는 발언에는
결국 러시아의 비밀병기 2개에 대한 이 미국의 열패감 이것을 표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언뜻 보기에. 그리고 푸틴이 그걸 딱 받아가지고 결국 트럼프의 저기 핵실험에 대한 발언은 러시아의 이 브레베스트릭에 대한 견제다라는 것을 국제사회에서 여론으로 만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이 트럼프의 시점상 이제 그 미국에서 뭐 CNN이나 이쪽에 나온 그 무슨 무기 전문가들이 저기 브레베스닉 별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했다라면 이것은 이 트럼프는 푸틴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푸틴에게 그러니까 그 소위 이제 그 뭐라 그러나 러시아와의 전쟁을 도모하는 그 소위 글로벌 무기 장사들 걔네들더러 러시아에 진짜 무서운 무기가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핵실험이라는 발언을 던졌을까? 라는 근거 없는 소설이죠.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러시아의 신무기에 열받아서 핵실험을 할 수 있다라는 뻥칼 쳤을 가능성, 아니면 실제로 이제 그 웨스턴 그러니까 이 서양 제국주의자 언론이 브레베스트닉이나 이 포세이돈이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별거 아닌 게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핵실험 발언을 한 게 아닐까라는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한 소설이었습니다. 예, 네. 그 선생님, 월산 선생님, 그 저의 소설이 그 올려주신 뉴스의 내용과 그 상통합니까? 충돌하나요? 아니면 그런 소설이 가능한가요? 예, 뉴스를 올려주신 선생님들이 한번 판단해 주시고요. 예,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한국까지 온 거는 북한하고 대화를 하고 싶다라는 구체적인, 그러니까 아마도 나는 트럼프가 시진핑이나 이재명에게 또 푸틴에게 김정은을 만나게 해달라는 그런 제안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예, 그것도 하나의 소설이고. 그런데 이제 김정은은 지난번에 하노이에서 배신을 당해봤기 때문에 평화협정 문서를 미국 의회에서 받아와라. 미국 의회가 먼저 그 허락을 하고 그걸 받아오면 만나주겠다 라는 게 이 북한의 입장이 아니겠냐.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대통령이 탑다운 대통령이 결정하고 미국 의회를 가서 설득하겠다라고 갔는데 하노이에서 결국 실패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 이 트럼프는 탑다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미국 대통령에게는 탑다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너네 내부적으로 북한하고의 전쟁을 끝내겠다라는 합의를 해서 와라. 그러면 만나주겠다. 종전협정을 하겠다라는, 그러니까 평화협정, 종전협정을 하겠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준비해 와라. 그러니까 이제 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이 종전협정을 하러 오는 거면 만나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그 미국에 있는 그 재미동포들 중에 누가 이제 글을 썼는데, 북한에서 그러니까 미중 정상회담 하루 전에 그 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다라고 발표를 했다는 거야. 그런데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다라는 걸 다 왜 입 밖에 안 나면서도 다 아는 거 있잖아. 왜? 그 볼드모트인 거지. 북한의 핵무기는 볼드모트야. 북한은 핵보유국이다라고 얘기를 차마 말하지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 말을 하는 순간 북한은 핵보유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핵을 갖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핵보유국이라는 걸 인정 안 하는 그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그 나라로 이제까지 통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핵을 갖고 있는 북한에서 초음속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미국의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다라는 걸 발표한 거야. 그러면 근데 미중 정상회담에서 그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그러니까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미국도 중국도 한국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뭐냐? 침묵의 외교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언급할 수 없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뭘 말하느냐? 전부 다 미국과 중국과 한국이 떠들어댔지만 실제로 북한은 오지 않았지만 그 회담의 주인공이었다. 그들을 말하지 않았지만 그가 주인공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북한의 그 탄도미사일 실험은 일부러 미중 정상회담 앞서서 그 실험을 했다라고 발표를 한 건데, 하루 전날. 그래서 뜨거운 감자를 던졌는데, 그런데 미국도 중국도 한국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 못했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그 북한의 영향력, 북한의 전쟁 억지력, 핵무기를 갖고 있다라는 사실, 그거를 세 나라가 침묵 속에서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그 재미동포 분석가가 글을 올렸대요. 그래서 그걸 프레시안이 받아갖고 프레시안인가 어딘가가 받아서 기사를 올렸더라고요. 예, 발사 후의 침묵, 조선의 미사일이 바꾼 두 정상회담의 언어. 그래서 중국도 미국도 그 미사일에 대해서 발언하지 않은 것이 결국은 북한의 그 억지력, 능력, 군사력, 방위력, 이것을 이 중국도 미국도 발언하지 않으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다. 그래서 조선의 미사일은 대화보다 빠른 행동을 의미하고 한미 정상회담이 구호로 남은 비핵화와 제약된 발언으로만 끝날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에 중미 정상회담은 코리아 반도에 대한 의도된 침묵이었고 발사와 발언 구조가 뒤집힌 외교를 했다. 그러니까 발언하지 않았지만 미사일 한 방을 쏴서 북한은 자신이 원하는 외교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행동이 외교를 대체하는 순간이었다라는 이제 기고를 민플러스구나. 그 민플러스에서 이제 받아가지고 쓴, 이게 이제 그 재미동포 분석가가 기고한 어딘가에 기고한 글을 민플러스가 받아서 이제 기사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고 싶었지만 못 만났고, 그 못 만난 이유가 뭐냐면 트럼프는 이제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싶었던 건데, 왜냐하면 에이펙에서 이제 시진핑이 스타가 되는데 그거를 뒤집을 수 있는 단 한 방은 김정은을 만나는 판문점이나 부산이나 여기에서 김정은을 만나는 자기가 이 헤드라인을 차지하고 싶은데, 결국은 이제 북한의 김정은도 트럼프의 그런 마음을 알았겠죠. 그래서 그 만남에 응하지 않고 미사일을 쏴갖고 북한의 영향력을 세계 만방에 과시한 걸로 보인다. 에이펙 제일 중요한 나라들, 에이펙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떠오르는 새로운 세력인데 가장 많은 이제 무역 대상국이 들어있는 회의인데, 그 회의에서 미중 정상회담에 만나는 하이라이트 직전에 한 방을 날려가지고 그 존재감을 과시한 그런 이번 에이펙 기간이었다라는 소설을 발표하면서, 과연 이런 소설을 왜 썼는지 그런 이제 관련 뉴스들을 좀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어떤 궁금한 소설이 또 있나요? 네. 트럼프에게 대북 적대시 정책을 먼저 철회하는 성의를 보이라고 주문한 것이다. 맞아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뉴스들을 한번 보면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자. 자, 전 모사드 국장이 이스라엘이 전 세계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기 위해서 그 조작되어 있는 장치를 사용한다. 역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이죠. 심지어 미국인도 표적으로 삼았다. 우리가 다 아는 걸 왜 이제 와서? 예, 이거는 지금 전 세계인을 협박하려는 목적일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 내지는 이스라엘 욕하라고 한 걸로 보이지만 사실 전 세계를 이스라엘의 모사드는 감시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미국 시민을 포함한 개인을 감시하고 표적으로 삼기 위해, 이 표적은 뭐야? 공격 표적으로 삼기 위해 전 세계의 조작 장비를 설치했다. 그래서 언어적 반유대주의만으로도 누군가를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니까 경고용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아유, 이게 무슨 가능해? 가능하잖아. 우리 이거 언제 봤어? 레바논에서 헤즈볼라 삐삐 터질 때, 그 헤즈볼라들이 갖고 있었던 삐삐가 터지면서 굉장히 많은 헤즈볼라 군인들, 수천 명의 헤즈볼라 군인과 가족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그래서 그 삐삐 폭탄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헤즈볼라의 전력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그 추후의 뉴스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또 다른 그 후속 뉴스 중에 뭐가 있었냐면, 삐삐가 터졌지만 삐삐가 아니라 모든 충전용 전력기구가 다 그런 무기가 될 수 있다. 스마트폰이 그렇게 터질 수도 있고, 모든 그 충전을 할 수 있는 기계,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면도기 같은 거 아주 가까이 되잖아. 그죠? 면도기 같은 경우도 그런 표적을 죽이는 그런 폭탄으로 변신할 수 있다. 그리고 핸드폰이 그렇게 휴대폰이 그렇게 폭탄이 될 수도 있고, 밥솥이 폭탄이 될 수도 있고, 밥솥은 충전용이 없구나. 하여튼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폭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조작해서 만들어 둘 수 있다. 실제로 이제 전자담배를 피우다가 폭발해갖고 태국의 40대 남성이 현장에서 즉사했잖아요. 아마도 이 전자담배 여기에도 그 이스라엘의 뭔가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옛날에 우리 삼성 냉장고가 폭발을 해가지고 그 빈집이었는데, 그래서 아래 윗집에 유리창이 다 깨졌던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냉장고가 폭발했다는 사건을 우리는 신문 기사로 본 적이 없어. 나중에 삼성이 전체 다 리콜한다는 뉴스를 보고서야 냉장고가 폭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럼 결국은 그 냉장고 폭발 사건 내지는 아파트에 요즘에 화재들이 가끔 원인 모를 폭발 사고로 아파트에 화재가 일어난다면, 이건희 대노 사건 때, 그죠? 예, 그래서 좌우지간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미스테리한 원인 불명의 폭파 사고들, 배터리 폭파 사고들, 지난번에 비행기에서 터졌던 그 배터리, 화재가 됐던 그 배터리, 그게 다 우연이었을까? 이스라엘의 장난이었을까? 라는 의심을 가지고 두려움을 느끼라고 저 모사드의 국장이 전 세계를 협박한 게 아닐까? 라는 소설을 남기면서 다음 뉴스로 넘어가면, 네타냐후는 하마스가 무장 해제를 안 하면 가자 지구를 다시 공격하겠다는 위협을 거듭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건 보면 마치 공격은 안 하는 것 같잖아. 위협만 하고 공격 안 한다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데요. 공격도 하고 있어요. 예. 공격도 하고 10월 10일 이후로 지금 100명이 넘게 죽었어.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가자 지구에서. 그래서 그러면서 무장 해제를 하지 않으면 가자 지구를 공격하겠다. 자, 근데 이 말을 좀 더 분석해 보면 하마스의 무장 해제는요, 2단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2단계는 뭐냐? 이 이스라엘의 철수선이 노란 선에서 빨간 선으로 후퇴하는 게 2단계야. 그럼 이스라엘은 지네가 빨간 선으로 후퇴하기 싫으니까 지금 하마스가 먼저 무장해제를 하라는 거야. 근데 하마스의 무장해제는 소위 그 국제사회의 이스라엘을 규제할 수 있는, 견제할 수 있는
안전보장군이 들어오고 그 빨간 선으로 후퇴하는과 동시에 무장해제를 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지금 네타냐후가 그거 다 무시하고 트럼프가 어저께 그 뭐라고 얘기했어요? 2단계다. 2단계라는 발표를 했어. 그러니까 그 어저께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하고 가는 길에 이스라엘과 가자의 휴전 2단계다. 그럼 그 2단계라는 거는 결국 이 네타냐후가 빨간 선으로 물러나고 세계 대표단이 이스라엘 군이 가자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안전보장을 위해서 들어오는 단계가 2단계야. 그리고 3단계가 그 2단계에서 하마스가 무장해제를 하고 3단계의 가자를 재건하는 건데, 지금 트럼프가 2단계라고 얘기하고 네타냐후가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국 트럼프가 말한 휴전이라는 건 하마스는 공격하면 안 되고 네타냐후만 공격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트럼프가 말한 2단계라는 말은 네타냐후는 빨간 선으로 후퇴할 필요 없고 노란 선을 더 안쪽으로 좁혀 들어갈 수 있지만 하마스는 무장해제해야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중잣대가 아닐까 라는 소설을 또 발표하면서 다음 뉴스로 넘어갈게요. 가자지구와 서한지구의 팔레스타인 대다수가 하마스의 군축에 반대한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팔레스타인 정부에서 이 하마스가 군축, 무장해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자지구나 서한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질문했다. 그랬더니 주민의 70%가 하마스의 군축에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론조사는 왜 했겠어? 하마스가 무장해제를 하지 않으려는 명분을 만들려는 거죠. 이 기사는 결국 하마스가 무장해제를 하지 않기 위해서, 결국은 하마스 때문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죽어간다라는 친이스라엘 언론들의 서사, 그 스토리를 깨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인 70%는 하마스가 무장해제를 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하마스나 헤즈볼라가 무장해제를 하면 곧 이스라엘이 그 민간인들을 다 죽일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반대한다라는 여론조사를 발표해서 그런 무장해제론, 미국과 이스라엘의 무장해제론을, 이슬람 저항군들의 무장해제론을 방어하기 위한 장치로 여론조사를 사용한 게 아닐까? 라는 또 소설을 쓰고, 다음 뉴스. 미국의 기밀 보고서에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인권 침해 이 잔여물이 폭로되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미국의 기밀 문서가 공개됐는데,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점령군 부대가 가자지구에서 수백 건의 인권법 위반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미국 정부 감시기관의 기밀 보고서가 워싱턴 포스트에 의해서 공개가 된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죠? 근데 워싱턴 포스트는 공화당 신문이에요. 친공화당. 그런데 이 친공화당이었던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런 기사를 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인권 침해를 미국 정부 차원에서 알고 있다라는 사인을 보낸 거야. 왜 갑자기 이런 사인이 필요했을까? 자, 이스라엘의 대규모 징병 반대 시위로 알-쿠두스가 마비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정통파라는 시오니스트들이라는 거야. 이 시오니스트들이 이스라엘 시오니스트를 강제 징집하는 거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러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이 나쁜 놈들인 거죠. 왜?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시오니스트인데 자기네들은 전쟁에 나가서 죽지 않겠다는 거야. 자기네들은 차라리 감옥에 가겠다는 거야. 그럼 전쟁에 나가면 죽을 수도 있고 살인을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감옥에 가서 안전하게 있겠다는 얘기잖아. 정말 이기적인 이런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수정주의에 대한 요 얘기 말고 미국의 부통령 벤스가 이스라엘은 미국 대통령을 통제하지 않는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미국의 부통령이 이스라엘이 미국 대통령 트럼프를 통제하지 않는다라고 30일 그러니까 어저께 발표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이 트럼프를 통제한다고 얘기한 사람 나 말고 또 있었어? 아니 그러니까 궁금해서 내가 29일 날 이스라엘이 트럼프를 통제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벤스가 이 트럼프는 그 이스라엘에 의해서 통제받지 않는다라고 발언을 한 게 우연의 일치겠지? 나 이제 막 세계 정상들하고 대화하는 거야? 그런데 이 시점에서 그 통제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통제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와 나는 이 뉴스가 그러니까 그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가자의 인권 침해 그 보고서가 공개된 것과 미국의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라는 벤스의 발언 이 두 가지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연관된 걸로 보인다. 한마디로 그다음 그러면 맨 첫 번째로 가서 네타냐후가 하마스가 무장 해제하지 않으면 가자 지구를 다시 공격하겠다는 위협. 아니 지금 공격하고 있으면서 왜 위협을? 지금 이건 무슨 얘기냐? 여기서 이 네타냐후가 이런 위협을 했다라는 말은 네타냐후가 나 가자 그냥 밀어버릴래. 지금 이 시오니스트들이 계속 나한테 지금 이제 그 가자를 밀어버리라고 그러고 있어. 나는 밀어버릴 수밖에 없어. 안 그러면 나 감옥 가야 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미국에서 너 까불면 죽어. 니네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미국 정부가 확 인정해버릴 수가 있어. 그런 표현을 분명하게 하면서 실제로 이스라엘의 통제를 받고 있는 미국이 안 받고 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이 벤스의 발언은 무슨 내용이냐면 그 미국의 기독교와 유대교는 다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독교하고 유대교의 차이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한 건 누구지? 유대교하고 개신교가 다 막 그 개신교 신자들이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깃발 들고 싸우고 있는데 기독교와 유대교는 다른 종교다. 예수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 이거 이제까지 그 미국의 기독교인 중에 그 얘기를 한 사람은 내가 알고 있기로는 벤스가 처음이야. 미국의 기독교 정치인 중에 유대교하고 개신교는 기독교는 다르다라고 얘기한 거 벤스가 처음이에요. 그럼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자 그러니까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다르다. 정반대의 종교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트럼프가 이스라엘에 의해서 통제받고 있다라는 이야기. 두 가지를 다 한 사람은 누구지? 라는 소설을 던지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다음 뉴스는 러시아가 이스라엘 서안지구의 주권법안 승인을 거부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 서안지구의 주권을 왜 반대를 하지? 이스라엘이 서안지구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게 서안지구 주권법안이래. 그래서 러시아가 반대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가 네타냐후에게 굉장히 강하게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야. 푸틴과 푸틴과 유태인이 친하다. 푸틴과 네타냐후가 친하다.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러시아에서 이 표현이 푸틴이 아니라 러시아야. 모스크바가 이스라엘의 요르단 서쪽에 있는 서안지구를 이 이스라엘의 자기네들 주권 구역이라고 발표하는 법안이 이제 이 이스라엘에서 통과가 됐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점령당한 팔레스타인과 아랍 지방에서 더 큰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서안지구의 주권 선언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제 러시아가 밝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가 둘 다 네타냐후한테 경고하고 있는 거죠. 너 가자에서 이제 더 그만해. 너 그만해.
라는 사인을 보내고 있는데, 여전히 네타냐후와 시오니스트에 미친 군인들은 이 가자에서 사륙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밖에 이제 요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수정주의에 대한 제도적 억제, 터키, 파키스탄,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의 군사협정.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사람들이 군사협정을 맺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한마디로 이제 45년 이후로 세계의 국경선은 변경된 적이 없다라고 우리가 이제 그 나토가 이제까지 떠들어왔잖아요. 거짓말입니다. 실제로 변경된 국경들 여러 개 있었어요. 예, 그런데 좌우지간 그런 국경을 변경하려는 이런 이스라엘의 그런 의지를 수정주의라고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의 수정주의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해서 대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요르단, 레바논 남부, 시리아 남부 이런 걸 다 이스라엘의 땅으로 갖는 그런 상태를 이스라엘이 만들려고 하는데, 이걸 제도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터키, 파키스탄,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가 군사 동맹을 맺는 거다. 대이스라엘 군사 동맹을 맺고 같이 움직이는 거다. 이게 왜 어떤 효과를 갖느냐? 이 터키하고 파키스탄,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는 어느 정도 국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자이라는 거야. 재력이 좀 있고, 그러니까 GDP가 상당히 높고, 그 다음 터키랑 파키스탄,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정예 군사를 갖고 있다는 거야. 다수의 정예 병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터키, 파키스탄, 이집트의 군사력과 그 다음에 그들의 기본 GDP,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자본,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이스라엘을 이 네 개의 나라가 주축이 돼서 아랍이 단결하면 그 이스라엘을 제재할 수 있다. 이스라엘을 고립시킬 수 있고 이스라엘의 확장 정책을 억제할 수 있다. 이런 분석 내용이에요. 주장 내용이야. 어느 교수가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진 않을 거다. 왜냐하면 터키는 터키대로 과거에 오스만 제국의 수도가 있었던 이스탄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 세력의 대표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런데 이집트는 이집트대로 이슬람 그 정상회의를 제일 먼저 소집한 게 이집트였나 봐. 이집트의 나세르의 그 이슬람 독립운동이 있었고, 민족운동이. 그래서 나세르의 민족주의 운동 이후로 이집트가 이슬람 세력권 하에서는 또 지도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소위 이슬람의 주요 성지 2개가 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여튼 이슬람의 주요 모든 유적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또 그 나라도 제일 크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가 이슬람을 대표한다라고 본다는 거야. 아랍 민족주의.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랍 민족주의의 중심이고, 아니야, 이집트가. 그죠? 이집트가 아랍 민족주의의 중심이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의 성지이고, 그 다음에 이제 튀르키예는 과거 오스만 제국의 영광으로 그 제국, 이슬람 제국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터키도 이집트도 사우디아라비아도 다 누구 밑으로 들어가거나 다른 사람의 지도력을 인정하는 동맹에 참여하는 것은 동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 거절할 거라는 이 교수의 주장인 거예요. 내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이 맞는 거야. 지금 그 지금까지 이렇게 고통스러운 미영푸독의 그 탐욕에 의해서 날마다 전쟁터가 되고 맨날 난민이 발생하고 끊임없는 무장 테러가 일어나는 땅이 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이 네 나라가 협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는 여기서 이 말을 하고 싶어. 서아시아의 국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합종연횡이라는 말을 생각해봐라. 지금 카타르나 UAE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카타르는 아니고 아랍에미리트가 이스라엘하고 군사기술 협약을 맺었어. 이게 연횡이야. 그러니까 이 아랍이나 이슬람 국가들이 전부 다 단결해서 반이스라엘로 단결을 하는 게 합종인데, 그렇게 안 하고
개별적으로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죠. 그 개별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그게 결국은 서아시아가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리고 서아시아의 주권이 이렇게 유린당하는, 그리고 영토가 공격당하는 원인이라고 본다. 그러니 소위 이제 여기서 보면 뭐가 빠졌어? 이란과 그 동맹국들은 뺀 거야. 이란과 그 동맹국들이 아닌 튀르키예와 튀르키예와 파키스탄과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 네 개 나라가 그 이슬람권 하에서, 그러니까 친미, 미국하고 친한 관계를 갖고 있었던 이 네 개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억제할 수 있도록 단결한다면, 그러면 이 미국에서도 그 이스라엘을 마음껏 걔네들의 지 멋대로 하는 행동을 그냥 둘 수 없을 거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더러,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계속 사우디아라비아를 무장시켜주겠다. 그러면서 그 카타르나 사우디아라비아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사우디, 카타르,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랍에미리트에다가 계속 미국이 얘기하는 게, 아브라함 협정을 부활시켜라. 아브라함 협정 회의에 참여하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집트처럼 지켜주겠다. 근데 이미 이 나라들은 다 봤어.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그런데 지금 이제 아브라함 협정을 계속 부활시키고 싶다면, 사우디아라비아가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해라. 그리고 더 이상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학살하지 마라. 그게 사우디아라비아의 입장이야.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그 사탄 원투 둘이 사우디아라비아는 낙타라 타세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그게 외교적인 결렬하고 난리가 나고 인종차별주의자로 막 욕을 생으로 먹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스모트리치와 이 시오니스트들의 탐욕, 그 탐욕이 결국 다시 기세가 이스라엘이 꺾이는 방향으로 지금 바뀐 걸로 보인다. 예, 그래서